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일순환 시작하고요. 일순환 매년 그렇듯이 민사소송법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올해 시험 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여중에서도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요. 특히 민사소송법이 여러분들 올해 뭐 느낌이 체감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나오고 있죠. 지금 한 3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민사소송법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굳이 뭐 단문 외우고 뭐 목차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쟁점 위주로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경향이 한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쟁점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편해졌지 어려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브리타로 단문 나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가 어려운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로 쟁점 위주로 나오고 그럴 때는, 그 쟁점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쟁점 위주로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가 지금 예비순환 때 여기 3월쯤이죠. 3월쯤에 예비순환을 하면서, 기본 이론을 했죠. 그러니까 이시훈 교수님 기본설 가지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른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간에 예비순환을 통해서 이시훈 교수님 책을 어느 정도 맛은 본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7월인데 이제 일순환 시작이 되는데 일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심화학습을 해야 되겠죠. 즉, 심화학습을 하면서 이제 쟁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쟁점 정리를.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기본서, 아니, 목차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심화해서 쟁점 정리하는데 지금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에다가 이제 쟁점 정리해서 이제 일순환 때는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될 워크북에 내용은 쟁점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워크북에 있는 쟁점 중에서 지금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한 사례하고 판례 합쳐가지고 판례 연구 합쳐가지고 한 140개 정도가 돼요. 이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한 통상 올해 시험 문제처럼 10점 100점 정도에서 한 30점 100점 정도 되는 거를 쭉 모아놨어요. 거의 한 130, 40개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정도, 140개 정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여기 워크북에서 한 140개 쟁점에서, 기출문제 중에 빠져나가는 건 거의 한 개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 기출 올해 시험 문제 풀이한 거 있죠?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처음에 일순환 할 때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 올해 기출 문제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복사된 게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저 1문에, 예. 지금 1문에 1, 2, 3 해가지고 3에 가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나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은 설문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봐보세요. 설문 1문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가나 이렇게 있죠. 가나. 그 다음에 설문 2번, 그 다음에 설문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워크북에서 설문 1번은 그렇게 어려운 쟁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최근 판례가, 이제 이시훈 교수님 3판에 올 초에 들어가가지고, 워크북에는 판례만 안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안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설문 1번은 워크북의 종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워크북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580페이지에 있는 쟁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훈 교수님 책은 거의 올 초에 판례만 소개됐지, 실제로 거의 없는 쟁점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풀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워크북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580페이지 보면 판례 연구라고 해가지고 왼쪽에는 포괄 당연 승계에서의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올해 비교 문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인수결정 후 승계가 없다고 판명된 요거.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학설 나오고 이제 판례만 이제 이시훈 교수님 책에 올해 들어가서 요걸 작년에 만들 때 이걸 잘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가지고 판례만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문 2번은 이거는 기판력 시적범위에 관련된 문제로서 워크북에 433페이지에 있어요. 433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경에 소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거의 요거와 유사하게 풀었으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는 것도 뭐 임대료 상승에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방법을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구제 방법을 논하시오.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별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 변경에 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두 가지 논점을 썼으면 되는 그런 쟁점이었어요. 그런 쟁점이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문 3번의 가번은 이거는 한번 기출이 된 건데 다시 기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190페이지에 보면은 190페이지에 보면은 처분권주의 성명 의무 해가지고 나온 요거를 기출 그러니까 거기에 190페이지 각주 2번에 보면은 4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2003년에 나온 건데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법원의 조치와 뭐 판결을 논하라. 그러면은 적극적 성명이 인정되는지, 그게 법원의 조치, 거기에 대한 판결이 상한이형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청구격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설문 나번은 요거는 그 438페이지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예요. 438페이지. 거기 보면은 438페이지에 보면은 그 판례 사안, 그죠? 그러니까는 변론 종료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별소로 제기했을 때 이 판례 사안을 가지고 거기는 학설, 실권설, 비실권설, 뭐 객관적 절충설 뭐 쭉 해서 판례 검토 사안 요거만 그대로 옮겨내다시피 쓰면 되는 그런 논점이었죠. 그런 논점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쭉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워크북에 있는 거 거의 요약 정리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거 쭉 넘어가서 7페이지에 이제 설문 2번 나오죠. 설문 2번.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워크북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됐지만 요거는 저 2순환, 3순환 AP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봤던 문제예요. 요거는. 그런데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랑 비슷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설문 2번도 거의 기출문제가 거의 다시 출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518페이지쯤 가면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성의 추가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풀이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518페이지 설문 1번을 보면은 예비적 피고의 추가와 심판 방법에서 여기 기출문제 비슷한데 사안은 틀리지만 거의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올 초에 이제 김용진 교수님 이제 그 출제 문제에서 보면 이게 사실상 양립 가능하냐, 법률상 양립 가능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요런 사안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고 뭐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성의 추가를 허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이게 사실상 양립 불가능한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학설상 정확하게 논의가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성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허용 여부까지 쓰면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설문 2번이 그러니까 68조 추가가 허용되느냐 이게 그러니까는 수험가에서 계속 전형적으로 주관적 추가적 병합 쓰면 68조 추가, 70조 추가, 법 규정이 없는 추가 이렇게 해도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다 쓰면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사례는 워크북에 상당히 많아요. 서너 군데가. 그러니까는 요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썼으면은 이거 추가 안 된다. 요거는 되는 경우라고 포섭을 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요거까지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면은 가장 안전한 풀이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2문의 2가 이제 이게 재판상 자백이죠. 재판상 자백의 의의와 효과 해가지고 철에 나오는 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 사안은 요거랑 조금 틀리지만은 거의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292페이지 부분에서 이제 292페이지 그 사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재판상 자백의 적용 범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권리 자백이랑 관련된 논점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워크북에 있는 정도만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게 그러니까 탁 보면 바로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논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각종 논점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냐 항변이냐 이런 논점하고 그 다음에 장래 이행 판결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것도 워크북에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는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 이제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게 한 14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거의 10점, 20점, 30점 요 정도 배점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체크를 해서 앞으로 1순환 때 이제 요 정도 실력을 쌓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40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찍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고 제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계속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몇 년에 다시 나타나는 형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물론 140개 양이 많은 것 같지만은, 50점짜리가 140개가 아니라 10점 요런 거니까 실제로 50점짜리로 하면 한 50여 개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충분할 거예요. 50점짜리로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찍어서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 분명히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요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래서 1순환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1월쯤 가면 이제 2순환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지금 강의로서 여러분이 강의로서 실력을 쌓고 하는 거는 거의 1순환 때 대부분은 마치는 것 같아요. 지금 경향은. 2순환 때는 거의 이제 시험 위주로 하고 강의 듣는 게 1순환 때 좀 미진하다 그러면 역시 2순환 강의도 하지만은 이때 강의는 거의 완전한 사례풀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연습용이나 마찬가지 연습용이나. 그래서 이때는 주로 시험을 많이 보게 되겠죠,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고 또 2월 달에 가면은 이제 3순환 시작되고, 그 다음에 5월, 6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4순환, 5순환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실력을 확고하게 해놓는 거는 요 1순환이 가장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잘 정리가 되면은 2순환 가서는 요걸 기초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계속 2순환, 3순환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 실력을 좀 이렇게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교재가 일단 기본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시훈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워크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시훈 교수님 기본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험 기출문제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시훈 교수님 기본서만 가지고 이거 시험을 쓴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올해 시험 문제, 기출문제 쭉 보면 알고, 그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이시훈 교수님 책만 가지고는 거의 몇 줄 못 쓰게 돼 있어요. 두세 줄밖에 없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목차에만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충을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시훈 교수님 책의 이제 쟁점, 그러니까 이시훈 교수님 책은 거의 쟁점을 소개하는 정도다. 소개.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을 갖고 좀 살을 붙여놔야 돼요. 살을 붙여놓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든 아니든 이렇게 노트가 이제 제가 판서가 많은 편이라서 노트를 제공하는데, 오늘은 아직 인쇄돼서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기본 논점에 관한 노트가 나갔는데, 여기다가 140여 개에 대한 사례, 그동안 이제 쭉 했던 사례 풀이를 간단하게 노트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합쳐가지고 인쇄해서 여러분 내일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전. 그건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지만 주로 법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전이기 때문에 법전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나올 때는 일단은 항상 법전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찾아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먼저 하고, 얼마큼 쓸 수 있는지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기본서하고 워크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항상 법전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결국은 기본서겠죠. 그죠? 여러분들 수험가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에 따라서 기본서를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워크북에 나오는 쟁점 정리를 여기 기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1순환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두고 2순환 때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워크북에 있는 걸 책에 다 껴놓으면 책이 벌어져가지고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이시훈 교수님 책에 없는 부분
없는 부분만 여기 워크북에 있는 쟁점을 가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니까는 책에 조금이라도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안지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럼 절대로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줄 써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없는 부분은 붙이고 그다음에 그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단권화하는 과정이 결국은 4순환, 5순환까지 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에 그 하루도 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4-5시간이죠. 4-5시간 안에 그 민소법을 쭉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험은 거의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걸 못하면 시험은 또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험 보는 게 민소법하고 상법을 보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걸 두 가를 하루에 몰아놔가지고 거의 여기서 뭐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는데 그래서 민소법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본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가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쟁점 흡수하고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는 용이고 또 나중에 그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는 뭐 이시영 교수님 책 가지고 하면은 뭐 40-50페이지 나가기도 하루에 굉장히 벅차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저기가 나타나는데 노트 같은 거는 거기 이제 주로 쭉쭉 써 있으니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한 2-3일에 한번 쭉 본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몰라도 전체적인 감을 익히는데 그런데 좀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기 실력을. 그러니까 전체를 통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해요. 빨리 보는데. 그리고 민소법이나 민법이나 이 과목의 특성상 조금씩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쯤 하면은 요 앞에 건 다 까먹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민법도 노트가 그런 게 있는데 노트를 가지고 한 번에 쭉 한 이틀이나 요 정도 한 번에 빨리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를 알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보는 거는 상당한 실력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특히 민소법보다 더한 게 민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순환 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진도가 가장 문제인데요. 실제로 진도를 앞에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서 다수 당사자하고 이제 청구의 복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 앞부분에 진도에 찍혀서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더라도요. 앞부분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앞부분을.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풍부하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실력이 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빨리빨리 앞부분에 그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쭉 하고 그러기는 너무 그렇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고 쟁점 체크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부분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6시 40분이지만은, 뭐 한 20분 정도씩 더 땡겨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앞부분을 좀 빨리, 그렇다고 빼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빼먹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안정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런지는 좀 의문인데요. 여러분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다수 당사자 청구 부분. 그래서 시험 문제 올해는 이 부분에서 별로 안 나왔는데 매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올해 안 나왔다는 거는 내년에 이제 대거 나올 수가 있어요. 대거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진도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때 했던 그 기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복습을 좀 조금씩 좀 해두셔가지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쭉쭉 지나가면 뭔 말인지도 모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항상 써서 제출을 해두시면은 꼭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민사소송법에서 제가 지금 한 7-8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해결 안 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고해 아주 그 기발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실력이 많이 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결하면 되니까 어떤 쟁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전체 노트는 예비순환 때 들으셨던 분들은 그 노트가 있으면은 그게 기본 노트가 되고요. 내일 이제 사례랑 합쳐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노트를 갖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들으실 때 좀 부담이 없도록 하시고요.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처음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관할 부분을 여러분 진도표에 따라서 관할 부분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관을 간단하게만 하고요. 개관을 간단하게 하고 본격 진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 나간 걸 보시면서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여러분 예비순환 때 쭉 했던 거라. 그래서 어쨌든 뭐 매일 첫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은 처음에 이제 소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죠. 소제기를. 그래서 소제기에서 소장 제출하고요. 그죠? 소장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거의 그 판사법학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민사소송은 판사.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 재판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어떤 방식에서 소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면도 있지만 주로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는 방법을 규율해 놓은 게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제기를 하면은 이 소제기에서 이제 사법행정에서 배당이 되겠죠. 어떤 판사한테. 그럼 판사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소장을 심사를 하겠죠. 소장 심사. 그래서 소장 심사를 통해 가지고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나 청구가 특정이 됐는지 이걸 심사를 하죠. 그래서 소장부터 간단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소장의 전체적인 그 목차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데 소장에서 원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의 취지, 피고 원고에 금 얼마를 지급하라,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하고 청구 원인 있고 그 다음에 증거, 입증 방법이라는 목차가 있고요.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첨부 서류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소장이 제출됐다 그러면 판사가 보고 원고나 피고가 다른 당사자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정이 됐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청구를 하는지 청구가 특정이 됐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 불특정이다 그러면은 재판을 안 해요. 이런 거는 재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정명령이 나가죠. 거기 나온 것처럼 보정명령. 저 특정해 해와라. 그래서 보정명령을 했는데도 보정을 안 하면 소장을 각하해버려요. 소장을 각하한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해버린다고 재판을. 각하 명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소장이 적식이 아니다. 이랬을 땐 재판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는 논점이 이제 소장 심사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럼 소장 심사를 통해서 이제 소장이 제대로 당사자는 청구가 특정이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피고한테 송달을 하죠. 소장을. 송달을 하고 피고한테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라. 언제? 송달 시 30일 이내. 그죠? 이렇게. 그건 나중에 하게 되니까 일단 소장 심사를 통과하면은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그래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게 또 소장 말고 소송 요건이라는 걸 심사하죠.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심사. 이거는 당사자가 특정됐느냐, 청구가 특정됐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고 소송 요건은 판사가 이거를 재판해줄 자격을 갖춘 청구인지 아닌지 이걸 또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즉 원고가 뭐 1억 지급하라 이렇게 했을 때 1억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갖춰야 될 자격이죠. 그 소가.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법원하고 당사자하고 청구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렇게. 따라서 이 소장을 제출한 법원이 이 청구에 대해서 재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게 판단하는 게 그 법원에 재판권이 있느냐 하고 관할권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죠. 주로. 이게 없으면 재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 여러 가지 소송 요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만일 당사자 능력 같은 거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을이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 재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판사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 즉 권리 능력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해요. 이게 없으면 재판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같은 거 대표적으로. 소송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죠. 행위 능력. 그러니까 이런 소송 능력, 행위 무능력자다. 그럼 행위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사한다고. 이런 걸 심사.
하고 그다음에 요가 통과되면은 그다음에 청구. 청구로는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점이 나오는데 요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죠. 이렇게 가지고 소송 요건 즉 이렇게 판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소장 심사를 통해서 또 소송 요건 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재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청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요. 그렇게 가지고 여기가 통과되면 비로소 본안 판단을 하게 돼. 본안이라는 것은 이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즉 본안 판단이라는 것은 청구권 존부. 원고에게 저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본안 판단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본안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 변론 준비 절차라는 걸 거치고 그다음에 변론 기일을 열죠. 변론 기일을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재판을 그럼 변론 준비 절차고 변론 기일에 어떤 방법으로 또 재판하느냐. 여기는 이제 재판을 이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줄 것을 먼저 소의 자격을 판단하는 거고 그게 자격이 돼서 청구권 존부를 판단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 먼저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사실의 주장 단계하고 주장된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 단계를 크게 나누죠. 그래서 사실의 주장 단계에서 재판하는 방식을 처분권주의, 대표적인 게 변론주의, 이런 걸로 재판을 한다. 지금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했는 부분이죠. 이런 걸로 하여튼 사실 주장 단계에서 재판을 해요. 그럼 증거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하느냐, 자유심증주의 하고 증명책임이라는 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런 걸 통해서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통해서 통과되면은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기에 성숙됐다. 아니 판결을 하기에 성숙됐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판결 선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원고에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강학상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진 사람이 이제 상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상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간략한 전체적인 소송 절차죠. 전체적인 가장 간략한. 즉 1대1 소송이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 그다음에 청구도 한 개인 1대1 소송에 가장 간략해서 소제기 소장 심사, 송달, 그다음에 소송 요건 심사 통과하면 본안에서 변론 준비하죠.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상소까지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요 1대1 소송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 청구의 복수. 그다음에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수 당사자. 이게 논점이 나오죠. 다수 당사자. 그래서 이 청구의 복수나 다수 당사자는 요 기본 논점이 돼 있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렵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 가장 중요한 요 부분이 오히려 좀 이렇게 허술하게 하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앞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그래서 요거는 기초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 중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그래서 책에서도 맨 앞에 소송 요건부터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죠. 판사법학이라고 그랬죠. 판사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판사는 될 수 있으면 재판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실무에서 판사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방에 특히 평택, 뭐 수원, 지원 이런 데는 판사 한 명당 한 달에 한 500건 정도를 띄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민사 단독한다 그러면 단독만 하느냐 뭐 저기 가사 사건도 하고 신청 사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한 건당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 건당 실제로 판결문 보고 판단하는데 5분에서 10분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정확한 판단이 되느냐? 판사는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최종 결정권자인데 5분 10분 기록을 읽어가지고 판단해내고 있는 게 현실의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판사지만 판사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옷을 벗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이 판사들은 될 수 있으면 재판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소송 요건에 걸리면 재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이 상당히 민사소송,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입문해서 민사소송 공부할 때 요 부분이 가장 심도 있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1대1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1대1 소송 판단할 때는 요게. 그래서 여기서 뭐 재판권이 없다든지 당사 능력이 없다든지 뭐 소송 능력이 없다. 이렇게 뭐뭐가 흠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그래요. 부적법하다. 해가지고 법원은 뭐를 하냐면 부적법하다 그래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려요. 각하하는 판결.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까지는 소의 적법 판단이라고 그래요. 소의 적법. 적부를 판단해요. 여기는 소의 적부. 그래서 소의 적부를 판단해서 적법하다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청구권 존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청구권의 존부 판단이 돼요. 따라서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은 소 자체를 재판 본안으로 안 간다고 그래서 소를 각하하는 거고 이게 통과되면은 소 자체는 적법하니까 이제 청구권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되니까 여긴 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항상 이거 가장 기초인데도 많이 실제로 막 AP 2순환 때도 막 틀리고 그러는데 이때는 청구 인용 청구 기각이라고 하지 소 인용 소각 기각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를 하시고 소자를 쓰면 안 돼요. 그냥 통과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청구 각하 이런 말 쓰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틀리니. 그죠? 소가 통과돼야 청구기 때문에 청구를 각한다 이런 말을 쓰면 완전히 몰리예요. 몰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안에 가서 법률 용어 쓴다고 해서 청구를 각한다 뭐 이런 말을 쓰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 소장심사 소송요건 심사를 통해서 재판 안 할 건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소장심사하고 소송요건 심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 소송요건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장심사에서 불특정 보정명령 보정 안 한다 소장 각하 명령을 해요. 명령. 이건 재판 형식이 명령이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송요건 심사에서 흠이 있다 그러면 소각하 판결 가장 기초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청구다. 청구에 대해서 변론 준비 절차 그다음에 변론기일 판결 선고 상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청구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요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로요. 이제 여러분 전체 개관을 하는 걸로 요 정도로만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시험 출제 가능한 것들만 체크를 하자면 앞에 내용은 뭐 전부 다 기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13페이지 보면 비송사건 나오는데 요게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는 쟁점이고요. 그래서 그 쟁점은 체크만 해두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송사건은 이게 소송이잖아요. 소송 이렇게 하는 게 이 소송에 비자만 들어가면 비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항상 맨 마지막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소송법을 다 알게 되면 비송은 아주 쉬워요. 거기다 반대 비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해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서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 제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17페이지 화해인데 이때 화해 중에서도 18페이지에 나오는 양가로 이번 재판상 화해가 중요한데 이거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목차 정도만. 그 다음에 조정이나 뭐 중재는 나중에 여러분 연수원 가서 많이 하게 돼요. AD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상 나오고 쭉 했는데 27페이지에서 신의칙 나오죠. 신의칙. 그래서 신의칙도 이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처음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제도를 다 결집시켜 놓은 게 신의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봤자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맨 마지막에 하게 돼요. 그래서 비송하고 신의칙이 출제 가능한 쟁점들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겠지만 지금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4페이지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뭐 이런 거는 보시고 그런 다음에 37페이지에서 민사소송법규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눠준 노트에 이제 2페이지에 있고요. 2페이지에 있고 이거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뭐 쟁점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 그래서 항상 민사소송 첫날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걸 알아야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걸 다 꿰뚫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민소법은, 민법은 뭐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단속효력, 뭐 그런 다음에 단순한 뭐 학설대립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민소법은 좀 다르게 보죠. 민소법 규정. 민소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성질이 뭐냐, 이 규정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있다. 법에 뭐뭐 해라 그랬는데 그걸 위반한 소송행위를 해요. 그럼 이 소송행위를 했고, 그러면은 위반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그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위반의 효력. 여러분 노트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위반의 효력은 이 소송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거겠죠. 무효 또는 취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법이 있고 거기를 위반한 소송행위가 있을 때 이 소송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라는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안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규정이 있고 발생하는 규정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안 발생하는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그러니까는 지켜라. 안 지켜도 할 수 없다. 이런 훈시 규정. 그러니까 안 중요하겠죠. 이건 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규정. 그러니까 민법이랑 분류 방법이 좀 틀리죠. 그죠? 민사소송법에서 먼저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그런 소송행위에 있을 때 위반의 효력, 즉 무효 취소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안 발생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서도 그럼 저 위반의 효력이, 이 무효 취소라는 위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강행 규정은 그 원피고, 즉 당사자가 그 민사소송법 몇 조에 위반하는 소송 행위요 해가지고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일을 유무를 불문하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 이런 규정을 말하는 거고, 이 임의 규정은 이 유무를 불문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이 의를 해야만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일을 안 하면은 이거는 위반의 효력이 안 발생해요. 하자가 치유가 돼요.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효력 규정,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 규정은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몇 조를 위반했어.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 취소가 돼요.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 위반이 됐을 때는 당사자가 몇 조 위반이요. 이렇게 이 일을 해야지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하고 안 하면 하자가 치유돼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의권 포기상실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특히 상실, 이의권 상실. 요런 제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요런 게 전체적인 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 개 하는데, 저 판결 종류가 뭐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강행 규정, 임의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초적인 거니까는 뭐 이거는 뭐 책을 통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강행 규정에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모습이 한 3가지 정도로, 이것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해두시면 상당히 끝날 때까지 그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강행 규정 위반에, 즉 강행 규정 위반으로 해서 위반한 소재기를 한다. 이랬을 때 법원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의 소송행위, 이렇게 소재기해서 소송행위를 한다. 소송행위, 각종 소송행위. 즉 강행 규정 위반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랬을 때 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효력이.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다. 대표적인 거로 강행 규정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소송 요건에,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소송 요건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규정, 소송 요건을 규정한 것의 한 90% 이상이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일부만 임의 규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송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송 능력이다. 그러니까는 강행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소송 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데 소송 능력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소재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사소송법 그 51조 부분에서는 소송 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그걸 위반한 소재기가 됐죠. 그러면 소송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소송 능력 없는 소재기가 됐으니까 저기서 보면 뭐 하냐면 소각하해버리죠. 소각하. 그죠? 소각하를 한다. 이렇게. 이런 판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송 무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했다.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의 소송행위가 되죠. 이건 항상 무효예요. 이 소송행위는. 무효다.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소송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즉 소송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과 판결이 나온 거죠. 소송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소송 능력이 있어야지만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소송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됐으니까 강행규정 위반의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판결은 일단 위법하죠. 위법한 판결이다. 그래서 위법의 정도가 아주 크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중대 명백하게 크다. 적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위법이 크면은 그 판결 자체가 무효예요. 판결이 무효다. 판결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적다. 그러면 판결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다만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는 확정 전에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면은 거의 공식처럼 암기되실 부분들인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 강행법규 위반의 소송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게 혼동이 되면은 어떤 땐 무효고 어떤 땐 취소고 막 이렇게 혼동이 된다. 그러니까는 소재기 자체는 이것도 위법하지만 부적법하니까 소각하로 끝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행위는 항상 무효예요.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취소는 판결에서만 나와요. 판결에서만.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이 됐다. 그럼 위법이 크다 적다. 그래서 크면은 무효. 그 다음에 적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위법의 이런 위반의 효력은 당사자가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바로 발생해요. 소재기가 위법하다, 소송행위가 무효다, 그 다음에 판결이 위법하다 이런 것들은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발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임의규정, 당사자가 이 일을 해야지만 발생하고 이 일을 안 하면 발생 안 한다고 그랬죠. 하자취.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요렇게 그 이익권이 상실되는 것은 거의 임의규정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하자가 치유된다. 이익권 포기 상실이 나타난다. 이 말 자체는 임의규정에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논점 또 하나는 임의소송 금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노트에 있지만 임의소송 금지. 즉 우리 민법의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민사소송이 있느냐? 그런 게 없어요. 민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 좀 임의소송. 그러니까 처음에 원피고를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청구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A 법원을 정했는데, 당사자 의사에서 다른 법원을 변경한다. 당사자를, A라고 정해놨는데, 다른 당사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청구를, 1억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걸 다른 청구를 변경한다든지. 이게 원칙적으로 안 돼,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임의소송, 편의소송 금지 원칙, 편의소송 금지 원칙. 근데 나중에 하게 되니까 이게 편의소송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법이 있으면 가능하다. 법이 있으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것도 민사소송이 하나의 공식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 규정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규정, 요게 중요하죠. 그죠? 그 중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다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소송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대부분은 강행 규정이고 일부만 임의 규정이에요. 일부만. 이렇게 됐을 때 강행 규정 위반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하고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이익권 포기 상실 논점하고 임의소송 금지 원칙 두 가지 논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먼저 거기 37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딸딸 암기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그래서 거기 밑에 종류에서 1번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효력 규정은 그에 위반하면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즉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종류의 규정이다. 즉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죠. 그죠? 그다음에 훈시 규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에 위반하여도 소송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즉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 종류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는 훈시 규정의 예로서 뭐 199조, 207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판결은 뭐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6개월이 지나서 해도 아무런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인데 그 효력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강행 규정은 거기에 반드시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그 밑에 줄 중간 부분. 이에 위반된 행위의 절차는 무효로 되며 법원은 무효를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 말은 직권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당사자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고려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밑에 얘들이 쭉 나오죠. 뭐 구성, 제척, 당사자 능력, 공개, 상소. 하여튼 대부분의 소송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이죠. 직권으로 고려한다. 즉 당사자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위반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세 번째 줄 보면은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려한다. 그래 네 번째 줄 판결 전에는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 그 행위는 소송행위예요. 소송행위는 항상 무효예요. 거기 행위는 무효로 보아 배책이다. 그 다음에 일단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이죠. 판결한 뒤에는 그 이전의 위반은 상소유로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친다. 그 다음에 그 판결은 상소에 의하지 않고는 당연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밑에 줄 나아가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이 나오면은 그거는 위법의 하자가 크면은 무효, 위법이 적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답안지에 써도 충분해요. 그렇게. 여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 노트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고 답안지도 저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강행법규 위반의 소재기, 소송행위, 판결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고려,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은 거기서 먼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의의가 뭐 당사자의 소송 수행에서 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거는 39페이지 두 번째 문단. 39페이지 두 번째. 그게 정확한 의의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법규, 그죠? 강행법규 위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 의의를 하지 않을 때 흠이 치유되는 것으로서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지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흠이 치유되는 규정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민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예요. 이게 두 번째 문단이. 그래서 거기 되는 것으로서 그런 임의의 규정들도 특히 소송법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보고 그 밑에 이러한 경우 그 위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강행 규정은 직권으로 조사해요. 이 유무를 불문하고. 그렇지만 임의 규정은 이 일을 했을 때만 조사하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당사자 소송 절차의 이의권의 행사를 기다려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말이 장하게 중복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 이의가 있어야지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은 거기 왼쪽 38페이지 맨 밑에요. 맨 밑에 소송 절차의 획일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편의소송을 금지. 이게 편의소송 금지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는 민법과 같은 임의소송은 없어요. 민사소송법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편의소송 금지가 키워드고는 금지하고 있는 소송법령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소송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소송 절차라는 말은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법원을 변경하거나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세 번째 줄 끝부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이 나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위반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이렇게 이익권 상실 논점 먼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알아야 이제 이시훈 교수님 책을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 그 다음부터 한계나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거기 51페이지에 보면 소송의 주체가 나오죠. 이제 쭉 주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소송 요건이에요. 이제 주체.
그러니까 법원하고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소송의 주체 해가지고 1장 법원, 2장 당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법원에 대한 재판권 관할권이라는 소송 요건을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 당사자 능력,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뭐 대리권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쭉 나타나요. 소송의 주체라는 말로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판사 입장에서 소송 요건 중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법원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서 법원에서 이제 민사 재판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재판권 여기 재판권에 관한 논점이 쭉 나오고, 그래서 민사 재판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59페이지는 법원의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그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주체, 소송요건 심사랑 중첩된 논점인데,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본 대로 크게 법원에 판사가 재판을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해줄 자격을 갖추려면은 법원은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재판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은 아닌데 여기 관련 논점으로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쟁점이죠. 관련 논점으로 나오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요게 나오는데 제척 기피 회피 중에 기피 제도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요 제척 기피 회피 요 사례를 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언제든지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 보고. 이거는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소송 요건이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 법원에 관련된 논점 중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기피 제도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건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관련된 소송 요건 중에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고요. 재판권은 인적 범위하고 물적 범위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죠. 당사자한테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다음에 물적 범위는 이거는 청구에 대해서 재판권이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쟁점이죠. 그래서 인적 범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느냐 요거하고, 그다음에 물적 범위에서 중요한 게 국제 재판 관할이죠. 국제 재판 관할. 요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기피라는 쟁점 출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국가라는 쟁점 요게 출제 가능성이 있고, 국제 재판 관할권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재판권이 있으면 또 관할권까지 있어야지만 재판을 해주는데, 관할권에서는 여러분 노트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게 토지 관할, 그 다음에 합의 관할, 플러스 변론 관할, 그 다음에 이송.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대부분 사례집은 저렇게 네 가지를 엮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문 옛날에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단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요새 같은 출제 경향에서 그렇게 바로 합의관할을 써라 이렇게는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쟁점별로 정리를 하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대한 쟁점 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렇게 기피, 외국 국가 국제재판 관할, 토지 합의, 변론, 이송을 합친 쟁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권은 근데 원래는 재판권을 하고 관할권을 해야 되는데, 재판권을 하려면 관할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재판권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권을 항상 먼저 공부를 하고 국제재판 관할을 거꾸로 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먼저 기피에 관련된 쟁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할하고, 그 다음에 재판권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순서는 요런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처음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52페이지 이하의 재판권은 법원에 대한 쟁점 중에는 맨 마지막 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서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이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 1차 때 헌법에서 많이 그 정도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쭉 한번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셔가지고 거의, 그 다음 72페이지 가보면은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라는 게 나와요.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의 일론점으로, 그러니까 사례 일론점으로, 그러니까 특히 뭐 10점 내지 20점짜리의 쟁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일반론은 여러분들이 헌법에서 충분히 했을 거니까 그죠? 상식적인 건 다 아실 거고 특별히 시험에서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거기 보면은 이 제도에 거기 이제 제적 기피 회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부터 그래서 요게 이제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 여러분 노트에 나오지만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뭐냐?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있을 것이고 원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 피고가. 이렇게.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 삼면의 법률관계라고 그러죠. 근데 이 판사가 뭐 원고랑 친인척이다.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손이 아무래도 안으로 굽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공정한 이 판사가 이렇게 원피고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사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이 판사는 나가고 뭐 A라는 판사든 이 사람은 나가고 다른 판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즉 이런 판사가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는 이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제도죠. 이런 제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척 기피 회피라는 거죠. 제척 기피 회피. 그래서 제척은 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사유가 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건 법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41조 등. 그 다음에 기피는 이런 법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해석에 의해서. 그리고 회피는 판사 스스로 자기가 재판이라는 직무집행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그리고 제척과 기피가 있는데 이거는 법 규정이 있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면은 당연히 배제돼요. 법에 의해서 당연 배제. 그 재판에서 당연히 배제가 되고 이거는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가 그 사람을 재판에서 배제시켜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다른 재판부에서 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다시 재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해본 결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판결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거죠. 재판에 의해서 배제.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그래서 요건 책을 보면서 간단히 보겠지만 요 중에서도 중요한 게 기피란 말이에요. 기피.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요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먼저 73페이지에서 제척이 나오죠. 제척.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조문 가지고 항상 먼저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1조를 보면은 41조 에서 보면 제척 이유 이렇게 나오죠. 제척 이유. 그죠? 그래서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직무집행, 즉 재판이라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척된다 이렇게. 따라서 법관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2호는 친족, 호주, 가족, 그 다음에 3호는 뭐 증언, 감정 이런 표시를 하면 되고 4호는 대리인 체크를 해두시고 이런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불공정한 재판을 하겠죠. 그 다음에 5호가 시험 문제 그나마 좀 제척에서는 이게 가장 유력한데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전신관여라고 그래요. 전신관여. 그러니까는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즉 1심에서 재판한 판사가 다시 2심에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면 1심의 심증 때문에 예단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배제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제척에 의해서 일때는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책에서 한번 간단히 보면요. 73페이지로 돌아와서 제척 이유는 41조에서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를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양가로 1번이 1호고 이건 뭐 쭉 한번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친족 호주 가족관계 있을 때 양가로 3번이 증언 감정 양가로 4 대리인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요게 이제 전신관여라고 그랬죠. 전신관여.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전신관여 됐을 때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거기 네 번째 줄 끝부분이요.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 유지 요게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답안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문 1에서 전신관여 할 때 관여의 의미는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이 작성된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이 정도만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불복사건 이전 신급의 재판이라 하면 하급심 재판. 그러니까는 2심에서 1심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나중에 보면 형소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민소법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가가지고 조그만 글씨들에 이제 저기 그 판례가 나오죠. 판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눈도장만 찍어 놓으세요. 아, 이런 것들이구나. 이 정도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례가 가끔 나오는 게 위에서 쭉 내려 5번째 줄 끝부분. 판례는 소송상 화해 표시를 해놓고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건이 그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전신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척이 안 되면 항상 깊이를 여러분들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송상 화해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제척에서 첫 문제 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소송상 화해다. 그러니까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거기에 관련된 재판의 소송에서 또 그 판사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제척 사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일단 써야 되겠죠. 제척 사유. 제척 사유 중에 5호 전신관여를 의미를 간단히 쓰고 전신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안 된다 이걸 간단히 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깊이를 쓰란 말이에요. 깊이를. 그럼 이게 깊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깊이 해당 여부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하게 되겠지만은 나올 때마다 뭐 단계적 검토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제척 깊이도 마찬가지. 법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됐을 때는 항상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부를 이걸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송상 화해가 사례가 나왔다. 이거는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쟁점은 아닌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체크만 해두세요. 이렇게 소송상 화해가 전신관여 5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느냐 판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깊이 사유가 되느냐 해서 깊이에 관한 요건 쓰고 효과 쓰고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척의 재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법조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히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서 법관의 깊이가 나오죠. 깊이. 그래서 요 깊이는 좀 상세하게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노트는 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요거를 정리하도록 합시다.